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저희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하락이 생각보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락한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미국 시장 하락폭을 생각하면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깊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나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로 이어지는데 미국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애플이 하락을 했고요. 눈에 띄게 하락한 게 애플과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조금 더 사실 시장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죠. 삼성전자도 오늘 장 초반보다 조금씩 더 하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하루 종일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이 좀 깊어졌고 양시장 모두 조정이 나오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더 약하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상승폭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은 하락이 코스피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한 1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5천억 정도가 전기전자 섹터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전자 섹터 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속한 이 반도체가 있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로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1,175억 원입니다. 코스피 순매도가. 전기전자로 1,046억 원. 거의 다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가장 크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더 크게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외국인보다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매도가 코스피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정도, 1,175억 원 코스피 순매도인데요. 기관이 1조 349억 원 순매도입니다. 이 기관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정도, 기관이 2,267억 원인 걸 보면, 물론 이제 코스닥도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도가 좀 더 크지만 코스피에서처럼 1조 원 가량 이런 매도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기관이 중심이 된 매도가 좀 더 메인으로 좀 더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전에 이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많이 좀 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이외에 어떤 섹터들이 또 움직이는지를 살펴본다라면 운수장비 쪽에 있어서의 그런 자동차 섹터가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부터 기대감이 좀 큰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빠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까지 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코스피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3% 상승하고 있고요. 1위부터 19위까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2에서 5%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6인데 7.6%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하락이 점점점 깊어지고 주도했던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또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그럼 이 상승이 꺾여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바뀌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걱정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원인이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좀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갔습니다. 너무 좀 빨리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속도 조절이 일어났느냐를 또 한번 들어가 보면 내년 미국에서 FOMC에서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약 한 3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6번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다르죠.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는데 3번 하느냐 6번 하느냐 6번 하면 거의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3번도 사실은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가더라도 0.75%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하면 0.75% 작은 퍼센트에 대한 금리 인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횟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좀 빨리 이 주가가 올랐고 금리는 또 너무 빨리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하 사실 3번만 하더라도 조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 3번 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후년에도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조정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위에서 고점 형성하고 딱 하락하는 모습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매크로적인 변수를 본다라면은 추세적인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킬 만한 상황들이 필요한데 우선 내일 이 FOMC 의사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경기 좋지 않다. 그래서 금리를 좀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필요성이 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OMC 의사록 봐야 되겠고 그리고 금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 결과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결과 굉장히 좋지만 않는다라면 시장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언급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 더 높아지죠.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을 뒤로 한 채 다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하락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늘 하락하는 섹터만 봐도 코스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24년도에 나쁘냐라는 부분을 보면 24년도에 좋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다 실적 좋은 이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업황이 확 꺾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변수도 단기적인 이런 우려감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 하락은 좀 하락하면 항상 속상하죠. 하락은 좀 가슴 아픈 속상한 일이지만 이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에 그친 이후에 역시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 있죠. 오늘 하락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제약주, 그리고 반도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HBM3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는 일부 게임주들이라든지 엔터주, 이런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았었던 섹터들은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도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의 IT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63,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종합 상사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1,14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림 살펴보겠습니다. 6개와 관련된 종목인데 9%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주가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JLK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8%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18,8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TI를 살펴보겠습니다. HBN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8%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주가는 27,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림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인수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인수로 인해서 식품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하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주가가 변동성이 컸죠. 이 하림에 대한 이 우려감, HMM, 이 해운사, 사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이런 기사 제목인데 새우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고래보다는 좀 작습니다. 한 상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상어가 훨씬 더 큰 걸,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가 좀 더 큰 회사를 지금 삼켜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HMM 인수가가 6.4조 원인데 HMM이 현금 한 10조 정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하림이 작은 기업 아니죠. 이제는 대기업입니다. 하림도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HMM에 대한 이 인수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이제는 10대 기업 10위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대기업 계열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역시 큰 회사 인수하게 되면 자금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그런 주가 하락, 유동성 위기,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상한가 2번 갔어요. 그러니까 12월 19일하고 20일 상한가 2번 기록하고 22일 13% 하락했고요. 그리고 26일 또 5%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9%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우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의 대선정이 됐는데 HMM은 우리나라 국내의 유일한 글로벌 선사라는 타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업계에서 걱정하는 게 인수금액 6.4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인수 주체인 이 페노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5,700억 정도, 그리고 영부채 발행이 5천억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같이 인수하죠. 여기에서 JKL 파트너스가 7천억 정도. 이거 다 합치면 1조 8천억인데 1조 8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6.4조 원에서 1.8조 원 빼면 4.7조 원 4.6조 원 남죠. 그럼 4.6조 원은 어디서 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차입하고 유상증자. 그러면 차입하고 유상증자 얼마만큼 하느냐. 이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원하는 금액을 끌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차입이 상당히 좀 커질 텐데 차입 한 3조 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조 원을 차입할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게 잡아도 한 1,500억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2천억 정도 이자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 산업은행에서 향후 3년간 연간 배당금 5천억 제한 이 부분이 있지만 5천억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싸죠. 그럼 페노션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기준, 사실 이 부분도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이 타입에 대한 부분이
뭐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자는 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HMM이 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데 뭐 이 부분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시장에서는 이 10조 원을 활용해서 HMM 인수자금을 어느 정도의 충당하는 데 쓴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HMM에 대한 경쟁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지금 해운업이 좋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시기가 다가왔을 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좀 쟁여놓고 이 부분을 좀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뭐 머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글로벌 선사 MSC라든지 머스크 같은 경우 이런 글로벌 해운사들은 현금 많이 쟁여놓고 불황을 좀 버티는 시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업황이 좋아질 때 많은 현금을 좀 벌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경쟁력을 키우는데 보유 현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금을 HMM이 가진 현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림그룹 최근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하림그룹이 서울시가 조건부로 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림그룹은 이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개발에 대한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돈 들어갈 일만 계속적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하림그룹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좀 남아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MM 인수에 대해서 상호 고래를 삼킨다라고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분명히 하림그룹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유동성도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HMM이 워낙 좀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중에 대한 부분들, 차입에 대한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생각보다 유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차입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중이 또 너무 많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우선 저 부분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도망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까지 도망가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STX를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3대 경영 키워드로 제시한 2차 전지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악재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TX 같은 경우는 우선 주가가 확 급등을 한번 했었죠. 8, 9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기업 합병 분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주가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연말 정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주가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선은 자금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832억 원 자금 확보하면서 절반 정도는 운영자금, 절반 정도는 차입금 상환 그러면서 세금 많이 상환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회사 재무 구조는 나아집니다. 분명히 주주 배정이든 일반 공모든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주식 수는 늘어나서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좀 좋아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니켈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좀 나왔었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장이 확인을 덜 했죠. 다는 못했습니다. 덜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가 두 가지인데 소재 업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소재 업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코프로 같은 소재 업체에 무언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뭔가를 납품을 하겠다. 어디 광산을 개발하겠다. 유통을 하겠다. 어디서 가져오겠다. 이런 유통을 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생산을 하는 업체라든지 유통을 하는 업체라든지 채굴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STX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무 구조는 좀 좋아졌지만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주가들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X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많이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체들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오히려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기대되는 모습이 있죠. 코스피의 그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추정하는 자금이 코스닥을 추정하는 자금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이 왕창 샀어요. 기관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돼서 먼저 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좀 매입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하게 좀 빨리 올라갔다라는 점. 12월 20일 종가가 51,600원인데 12월 28일 종가가,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74,200원입니다. 20%가 넘게 올랐어요. 이 5일 동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9조 6천억 정도인데, 이렇게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 한 10조 원 정도 됐었죠. 그럼 10조 원짜리가 이 5일 동안 20%가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죠. 좀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펀드 자금 유입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좀 더 빨리, 너무 급하게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포스코 DX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든지 AI 챗봇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의 설비 구축 사업도 수주했고, 산업 자동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거든요. 매출액만 보더라도 21년도가 8천억대 중반, 22년도가 1조 1천억대 중반, 그리고 23년도는 더 많이 했거든요. 1조 원 훨씬 넘게 이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21년도에 195억 적자, 22년도에 647억 흑자고, 23년도는 1,000억 가까이 온 그런 흑자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실적 자체도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우려감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우려감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금 불안한 흐름이 예상되는데,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적으로 제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 전략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목표 가격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 5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매수 가격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5만 원, 목표 가격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63,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간 매수가는 55,000원 정도에 잡아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 5만 원,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공약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코어라인 소프트가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잠시 후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대응해야 될 대응선이 일단 21선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홀딩 관점이고 혹시 짧게 대응하실 분이 계시다라면 21선 지지라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날짜를 보면 11월 28일 이후에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21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21선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 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선이 있는 26,500원대 이 부분의 어떤 지지 여부를 일단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1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13일에 공약을 해주신 보령은 9.52%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추세만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시장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한번 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언제부터 좀 보면 좋냐면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도 좀 길죠. 2021년도 7월 달부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원형으로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한번 나왔던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 중간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면은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 공략이 가능하다라면은 보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 실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를 보자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챙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사실 제약과 관련해서 올해 주도주가 될 수 네. 있을까는 물음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항상은 아니고요. 그 바이오 제약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항상 네. 업종이고 섹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채찍비트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좀 소외가 됐었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좀 반등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리나 수혜로 인해 가지고 이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임상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떤 부담이 완화가 된 상황들 속에서 이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그런 이 대형 제약사들, 대형 바이오시밀러 이쪽에서 적극적인 액션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오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항상 높은 업종이다. 하지만 네. 여기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시너지가 나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시장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2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섹터라기보다는 그냥 종목에 집중을 좀 했어요. 일단은 뭐 이게 섹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벤처 캐피탈, VC 쪽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종 설명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투자한 회사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냐, 어떤 소식이 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번씩 불거지고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명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 네.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12월 28일 딱 폐장일 전날 상한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좀 단기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단기 공략적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흐름을 보고 네. 단기적으로도 끝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좀 명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어쨌든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 이쪽 회사들이 어떤 그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라든지 그리고 뭐 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끔씩 종목들이 어떤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 좀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게 네. 되면은 일단 국내 1세대 15년 차 2008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한 15년 된 중견 벤처 캐피탈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디벡스라든지 이런 그 비상장 AI 기업 쪽으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다 대한 지분 가치 상당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AI는 반도체 어떤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그 비상장 AI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조금 이제 부각이 이런 점도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 20개 정도 펀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운용 자산이 한 4,7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펀드 자금 중에서 한 75%가 창립 3년 이내에 스타트업에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고피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트업 쪽으로도 네. 지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부각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그 리튼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국 기반 AI 플랫폼 리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한 검색을 해봤는데 라이프스타일 그쪽 보니까 이제 순위가 4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챗GPT 아시잖아요. 챗GPT인데 네. 그 한국형 챗GPT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반의 AI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도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도 4만 명 이상 몰렸다는 얘기가 있고 현재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는데 이게 카카오톡 초기의 가입자 속도와 맞먹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가입자가 초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형 이 AI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AI 플랫폼이 어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입자 수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가 결국은 기업의 가치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고는 리튼에도 초기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초기 투자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12월 28일 날 상한가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제 그리고 오늘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28일 날 상한가 가격을 터치하지 않고 상승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월선과 가격 조정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네.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차트적인 어떤 선별 조건이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슈적인 부분도 이게 콜라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주고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6,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캡스톤 파트너스 상장 당일이 지난해 11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초가 부근에도 아직까지 그 주가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네네. 목표 주가 역시도 그것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상으로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그때 첫날에 시초가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멘텀이 네.
그 아직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00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상장 가격이 좀 잡으면 좋겠지만은 네. 조금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주가를 높게 잡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짧게 잡는데 잠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낮추다 보니까 6,500원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이 이미 오늘부터 상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2월 28일 4,000원대부터에 대한 반응 등이 시작됐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때부터 상승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목표 주가를 조금 이제 낮게 잡을 필요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종합을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조금 매수가 대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왜 세웠는지 이유를 정리를 해주셨고 또 올해 1호 상장사가 벤처 캐피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HB 인베스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달 25일에 상장을 네네.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캡스톤 파트너스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 주식을 업을 하면서 15년 네. 넘게 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신규 상장가 저하고 꼭 말씀이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님 말씀 듣고 저희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농담을 앵커님 하신 게 하고 다른 분도 하세요. 근데 지금 이사님의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거꾸로든 바로든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네.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모트리얼즈가 완전히 제가 반대로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인간 지표가 돼버렸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만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가 대안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VC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VC 업체 같은 경우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안 성격 외에는 또 이제 매력이 없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상장가는 좀 올라가겠지만은 그게 네.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자보다는 후자를 네. 말씀을 일단은 드릴게요. 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일단은 전망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캡스톤 파트너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2,610선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2.31% 내림세를 보이면서 2,608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0.81% 내림세를 보이면서 87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하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767억 원, 기관은 2,357억 원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이 또 하락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 애플이 아시겠지만 아이폰의 어떤 판매량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왜 이게 또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그리고 그 등급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목표 주가하고 그다음에 투자 등급 네.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저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애플 이슈가 결국 조정의 핑계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게 뭐 갑자기 도출된 거 소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도출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 나왔던 것들인데 바클레이즈가 굳이 지금 시기에 애플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그리고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1달러에서 160달러 1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정의 핑계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혹시 1월달 전망을 혹시 여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셨죠. 1월 달은 좋지 못할 네. 것이다. 제가 하도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결국 지금 이제 만약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또 밀리게 된다라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틀려도 욕을 먹고 맞춰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백지인데 기분 맞췄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을 분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마 제가 그 12월 20일 날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 계약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언급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만약에 오늘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1월 신윤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현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간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더 힘을 내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지역난방공사로 3.02%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1.1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난 시장이었고요.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2.6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컨택입니다. 19%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제약 업종에서 1.53%의 강세가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통신 장비 업종으로 1.01%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만큼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막이 오른 올해 2024년 증시입니다. 1월에 공략해볼 만한 섹터가 어딜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의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 가격 반등의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해보자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달 네. 주도했던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 공약 섹터도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여기에 어찌 보면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이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1월 달 시장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맞췄다라 보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대로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12월 달 증시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바이오를 물론 오늘 이제 대형 IT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반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만약 여기서 하락이 좀 골이 깊어지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영향도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고 네. 싶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은 지수하고 똑같이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동안 어제까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5일선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거와 똑같이 현재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흐름을 그래서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게 되면 또 달라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늘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해서는 또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힘을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또 아래꼬리가 달리는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성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한 이 중성주도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게 된다면 홀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일정 부분 현금 확보라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는 한 60%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80%, 90%가 아니라 60% 말씀드리고 즉 40%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이 만약에 하락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공매도 금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는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40%는 그래도 주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아니라 그동안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뭐 지난주 말씀드린 에이펙트라든지 그리고 FNS 테크를 제가 말씀드린 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도 하도 여러 군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FNS 테크라든지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라면은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장이 돌아서줬을 때 그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본인들 MTS라든지 ATS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한 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 수가 890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665 종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81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가 612 종목이거든요. 결국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쪽이 더 많냐면 코스피가 더 많아요. 지금 코스피적 대형주가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결국에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종목별 등락 현황처럼 665 대 890 거의 엇비슷하게 가죠. 물론 하락 종목수가 많긴 하지만은 약간 엇비슷하게 가죠. 코스피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엇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 그래도 종목 매매는 해볼 만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도 만약 코스피처럼 이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현금 확보를 좀 더 줄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신년 효과가 없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지 보시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하락 종목수가 좀 극단적으로 많아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현금 확보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좀 할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1월 달, 12월 달도 그랬지만은 1월 달도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시장이 많이 꺾이게 된다라면은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많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종목을 잘 종목을 잘 선택하고 난 이후에 네.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고 종목을 잘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할인과 STX, 포스코 DX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포스코 DX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는 재접근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캡스톤 파트너스 짚어주셨습니다. 1세대 벤처캐피탈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이 시장 승부수로는 저출산 섹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